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역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고려의 뭐였어? 고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은 뭐가 있었지? 맞아. 거란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초기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뭐야? 자, 거란의 침입. 나중에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거란의 침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활약으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었고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자,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거란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쳐들어왔었어. 이때는 왕이 개경을 벌이고 피난을 가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자, 결국에는 막아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3차,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누구야? 누구의 등장? 그렇지. 강감찬의 등장. 강감찬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거란의 침입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이 바로 누구야? 바로 여진. 이 금나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초기의 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려에 대해서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자, 여진족 같은 경우는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힘을 합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여러 부족들이 서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힘이 어떻게 되겠어? 강해지겠지? 자, 이렇게 힘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고려에서는 얘네 놔두면은 더 커져서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고려에서 먼저 쳐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처음에는 고려가 오히려 대패를 하게 돼. 왜? 자, 여진의 주력 병대는 주력 군대는 다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었어. 자, 근데 고려의 군대는 보병이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패를 하고 왔는데 이 패배를 반성해가지고 자, 이때 고려의 장군이었던 누가 윤관이 우리도 여진의 기병에 대항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뭘 만들게 되는 거야. 응? 뭘 만들었어? 그렇지.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자, 기병, 보병, 그리고 승병이 중심이 되는 이런 별무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벌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됐어. 자, 이때 승리를 통해서 고려에서는 어디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 그렇지. 동북구성이라는 곳을 획득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땅도 되게 척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옮겨간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해도 힘들었어. 자, 그러면서 와중에 계속 여진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와가지고, 여기 좀 다시 돌려줘. 우리 너희 말 잘 들을게. 우리 살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맨날 귀찮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고려 정부에서도, 야, 그래, 여기 우리한테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는 땅인데, 그냥 줘버리자 해가지고 돌려주게 되고, 이 땅,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받게 된 여진족은 그 이후에 힘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오히려 고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여진족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자 사대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고려는 이걸 어떻게 했어? 받아들였어. 자, 그 당시 고려의 집권층이었던 문벌귀족 세력들은 이 여진의 이런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 이들은 왜 받아들였었다는 거야? 그렇지. 문벌귀족 세력들이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진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과 적대시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패하게 된다면은 당시 고려에 이런 집권하고 있었던 이런 세력들은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던 걸 모두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내용이었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26쪽입니다. 자, 제목에서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어?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 청민의 봉기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무신 정권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됐는지 그리고 무신 정권은 어떻게 유지가 되어 가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 자,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를 먼저 봅시다. 자, 그래. 기존의 고려 지배계층이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 자, 이 문벌귀족은 바로 누구였지? 그렇지. 신라말. 신라말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지배계층 누구였어? 지방의 호족들이었어. 호족들이랑 신라에서 진골귀족에 밀려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던 세력. 그렇지. 바로 육두품이 있었죠. 자, 이들이 바로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새롭게 집권했던 세력이야. 자, 호족 같은 경우도 왕건이 어떻게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귀족화시키면서 중앙에서 이제 개경에서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진골에 밀려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육두품도 자 수도였던 개경으로 올라와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벌화되면서 됐던 게 바로 뭐야? 그렇지. 문벌 귀족이라고 배웠어. 자,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 교과에서도 나와 있죠. 자, 문벌 귀족은 장기간 특권을 누리면서 12세기 이후 보수화되었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자,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바로 뭐가 있을까? 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하나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특권. 그렇지. 바로 음서가 있었어. 음서는 뭐야? 자, 5품 이상의 고위 문벌 귀족 세력들의 자식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배운 게 없어도 뭐가 될 수가 있었어? 그렇지. 관리가 될 수가 있었어. 자, 고려에서 관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음서랑 뭐가 있었어? 과거가 있었어. 자, 근데 이 문별귀족 세력들은 과거를 치지 않아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특권을, 정치적인 특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바로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권은 뭐가 있었어? 그렇지. 공음전이 있었다. 공음전. 자, 공음전이 말고도 원래는 귀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녹봉을 받게 되잖아. 녹봉을 받게 되는데 이 문별 귀족들은 녹봉뿐만이 아니라 공음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세습이 되는 물려줄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별 귀족들의 경제적인 특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음서와 공음전 대표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자. 자, 밑에도 나와 있어. 자, 음서와 과거. 과거 시험도 보기는 해. 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첫 번째였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는 바로 정치적이었어. 자, 경제적인 특권은 자, 전식과 기존에 받는 녹봉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들의 특권은 바로 이 공음전이었습니다. 공음전, 고리대를 통해 대도지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벌귀족들의 특권이었어.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배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 바로 이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문벌귀족, 문벌귀족이니까 여러 귀족들,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씨도 있을 테고, 김씨도 있을 테고, 뭐 임씨도 있을 테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원이씨 가문이 왕실과 거듭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문벌로 성장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옆에 보면은 이들이 얼만큼 많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문종 때부터 해서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애종, 애인종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 80여 년 동안 몇 명의 왕한테 5명의 왕, 대표적으로 5명의 왕한테 몇 명의 왕, 딸을 시집 보내는 거야? 9명을 시집 보내. 9명의 왕비를 시집 보내. 어디 가문에서? 바로 이 경원이 씨 가문에서 시집을 보내게 돼. 그래서 왕의 외척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 경원이 씨 가문의 힘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세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러 문벌들 귀족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들 경원이 씨 가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권력을 독점해 나가게 된다는 거야. 독점. 독점하게 나게 된다. 자, 독점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게 발생해? 이들이 다 모든 걸 가져가게 되니까 빼앗기게 되는 기존에 따른 문벌 귀족, 기타 문벌 귀족 세력들이 경원이 씨 가문을 싫어하겠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단 말이야. 왜 저놈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야? 지들만 문벌 귀족이, 우리도 문벌 귀족인데 하면서 문벌 귀족 세력들이 바로 이 경원이 씨 가문에게 공격을 가게 되는데, 자, 이 공격을 가하려고 자 누구와 함께 손을 합치게 됩니까? 그렇지. 왕, 당시 왕. 왜냐하면은 당시 왕 같은 경우도 경원이 씨 가문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왕의 권한이 약해진 상태였어. 자, 이런 와중에 다른 문벌 귀족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언제까지 저 경원이 씨 가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이번에 그냥 쓸어버립시다 하니까 왕도 오케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자, 이 경원이 씨 가문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 당시 누구였냐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을 치기 위해서 몰래 준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뿔싸. 자, 이자겸이 미리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자겸한테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어. 든든한 친구. 바로 그게 바로 누구였어? 바로 척춘경이란 무인이었어. 척춘경. 자, 이 척춘경이란 무인이 있었는데 이자겸이 미리 이걸 알아채고서 척춘경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격을 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경원이 씨 가문에 공격을 했었던 이 무멸귀족과 왕의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실패를 하게 돼. 자, 밑에도 교과서도 나와 있죠?
자, 위협을 느낀 이런 경원이 씨 가문, 특히 대표적이었던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의 이런 세확장의 위협을 느낀 인종이 자, 이런 측근들, 경원이 씨에 밀렸던 다른 문벌귀족들과 힘을 합쳐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자, 이자겸과 그의 친구 척준경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어. 자, 이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 결국 개골했던 궁궐이 불타고 인종, 왕도 위기에 빠졌어. 뭐라는 거 이자겸. 야, 왕, 너 나 죽이려고 했어?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기에 빠졌어. 자, 근데 이때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인종은 과연 폐위됐을까? 그리고 자, 이런 공격을 막아놨었던 이자겸은 왕이 되어서 새로운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자, 이때 왕과 그때 실패했었던 문벌귀족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자겸 힘센 거 맞아. 정치적인 특권도 많고 경제적인 부도 맞아. 근데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자겸의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바로 척준경이 있었기 때문이야. 척준경에 이런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한테 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들을 그러면 갈라놓으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척준경한테 접근하게 됩니다. 야, 이자겸이, 야, 너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너 배신할 거야, 아마. 야, 그러기 전에, 야, 차라리 우리 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자겸 없애버리지 않을래? 하면서 이들의 사이를 금가게 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척준경은 이거의 회유에 결과적으로는,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배신을 하게 되고 이자겸은 잡혀 들어가게 되죠. 잡혀 들어가게 돼서 결국 이자겸은 제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자겸을 필두로 해서 문벌귀족 세력을 독점했었던 누구? 바로 이 경원이 씨 가문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척준경은 어떻게 됐을까? 척준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회유할 때는 당연히 달콤한 말로 꼬드겼지만 이자겸이 제거되고 나서는 척준경 역시 제거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자겸의 난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돼. 자, 근데 이 이자겸의 난의 의의가 중요해. 자,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국왕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일개 신하 따위가 왕을 몰아내고서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빠졌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 이유는 바로 뭐겠어? 자, 경원이 씨 가문에 대항해서 여러 기타 문벌귀족 세력들이 대립하는 과정이었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지 뭐든 경제적인 부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나서 이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문벌귀족 세력들이 서로 이 특권을 차지하겠다고 달려들게 되면서 이들 사이의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의 의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난 다음에 자, 이런 문벌귀족 사회에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야. 자, 이번에는 묘청의 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묘청의 난. 자, 일단은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왕권이 제 땅 밑에 처박히게 되는 상황에 처한 인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왕의 권한을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윤원이, 정지상 등 소수의 개혁 세력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을 하려고 해. 자, 근데 이때 등용했던 이 개혁 세력들 같은 경우는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 서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세력이었어. 서경. 자, 왜 그러겠어? 기존의 문벌귀족 세력들은 다 어디에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겠어? 수도였던 개경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서경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기타 세력들을 등용을 해서 개경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문벌귀족 세력들을 밀어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자,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고 난 뒤에 자, 어떤 여론이 발생을 했대? 금을 배격하자는 여론이 강화되었대. 자, 이 금을 배격하자는 여론 무슨 말일까?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 자, 여진족이 동북구성을 돌려받고 나서 힘이 세지게 되면서 금나라를 세웠고 고려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했어? 사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잖아. 이 군신 관계는 뭐야? 금나라가 자, 왕이 되고 고려가 신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요구했던 건데 이때 집권자였던 누가 문벌귀족 세력의 대표적이었던 누구? 방금 전에 말했던 이자겸과 또 하나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문벌귀족 세력들은 이거를 수용을 하게 됐었단 말이야. 그런 굴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이자겸 이때 이걸 수용했었던 이자겸이 없어졌지? 그러고 나니까 뭐라는 거야? 야, 금을 배격하자. 야, 우리가 금한테 저렇게 신하로서 이렇게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야, 금나라 여진족. 야,
야만조가 아니야. 그런 야만조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당하고 살 거야. 야, 반격을 하자. 라는 여론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이야. 자, 묘청 같은 사람은 자, 뭘 요구하느냐면 자, 왕이시여. 자, 지금 우리가 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서경 제가 왜 묘청을 승려하면서 자, 풍수지리가였어. 여러분 풍수지리 기억나요? 풍수지리. 자, 신라 말에 뭐가 유행한다 그랬어? 풍수지리설이 유행한다 그랬지? 신라 말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이랑 유교였어. 제가 특히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뭐야? 좋은 땅에다 뭐라 수도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됐다. 명당에다 이런 걸 모시게 되면은 대대손손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이지. 자, 그러면서 이때 등장했던 묘청이 하는 말이 뭐야? 자, 지금 수도였던 개경은 땅의 기운이 모두 쇠했다. 야, 땅의 기운이 쇠했으니까 왕이시여 저는 이자경 같은 신하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풍수지리를 봤을 때는 이 평양, 오늘날 평양이죠. 이 서경의 기운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금나라도 정벌할 수 있고, 자, 우리가 황제로도 칭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황제국으로서 나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한번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자, 묘청 주장했던 내용 하나 첫 번째. 자, 황제로 칭하자. 우리 서경을 춘다고 황제로 칭합시다. 금나라나 전애들 중국 애들만 황제로 칭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쟤네랑 동등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황제로 칭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적인 연호 사용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호가 뭐냐면, 자, 오늘날은 석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 석이 올 몇 년이야? 2020년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석이라는 걸 안 사용했어.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연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황제가 태어났어. 태종이라는 중국 황제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해를 뭐라고 하는 거야? 태종 1년이라고 부르고, 태종이 죽고 다른 세종이 등장을 했다면은 세종 1년이라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연호를 사용했었어. 그래서 지금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야? 인종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인종 1년, 인종 10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고려의 이런 왕의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연호를 갖다 사용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지금 뭐라는 거야? 고려나 그 이전에 있었던 신라나 이런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바로 뭐야? 중국은 황제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서경으로 천도하고 황제 칭하고 우리 독자적인 연호 사용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지. 자, 이때 왕이었던 인종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그래. 뭐라 그랬어? 개혁생을 등용해가지고 개혁 세력을 등용해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랬지. 자, 근데 이때 딱 묘청의 말이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 맞아. 묘청의 말대로 서경으로 천도하고 기존의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문벌귀족을 몰아내야겠다. 했지. 그래서 서경에 실제로 궁궐을 짓고 행차까지 합니다. 궁궐 잘 짓고 있냐?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 당연히 이 서경으로 천도하는 거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 그렇지. 개경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 세력들이 반대를 하겠지.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게 바로 발생을 하게 돼. 뭐냐면 교과서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서경에 궁궐을 짓고 이제 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경에 뭐가 치는 거야? 그렇지. 번개가 내려쳐가지고 궁궐이 불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왕이시여, 보세요. 아니 쟤네가 풍수지리에 따라서 서경이 길지라 그래서 저쪽으로 명당이라고 하는데 명당이면은 번개가 쳐서 궁궐에 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쟤네 다 말 거짓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궁궐 짓는 거 취소하고 서경천도는 금방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귀족의 말에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돼. 아, 그래. 듣고 보니까 서경이 명당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경천도가 중지가 되니까 서경천도를 주장했었던 묘청을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멈출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돼. 야,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우리들만이라도 서경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해서 새롭게 우리들의 뜻을 펼쳐보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묘청 등이 서경에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누가 이들을 가만히 놔두겠어? 가만히 놔둘 수 없어. 그래서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들이 쳐들어가서 묘청이 서경이 건국했던 나라를 없애버리게 되고 묘청의 난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와 이에 대응했던 개경파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경파 그리고 이에 대항했었던 개경파. 자,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였어? 묘청이 되겠고 개경파의 대표적인 세력은 그렇지 문벌귀족 세력이었던 바로 김부식이 되겠어. 이자겸 같은 경우는 기존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없어졌지.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야? 자, 풍수지리를 주장하는데 개경파 같은 경우는 아니야. 신라 말에 새로 또 등장했던 사상이었던 바로 유교 사상에 받고 있었어. 자, 그러면서 서경파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정책을 추구하느냐? 북진 정책을 추구해. 뭐라 그랬어?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어디를 정벌하자 그랬지? 금을 정벌하자 그랬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북진 정책 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어디겠어? 그렇지. 고구려가 떠오르겠지? 고구려가 떠오를 거야. 자, 반대로 개경파 같은 경우는 북진 정책이 아니라 사대 정책. 사대 정책을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자? 그렇지. 여진족, 금나라를 받들어 모시자는 게 사대 정책이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봤어도 서경파와 개경파는 사상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 다 모든 게 다 반대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있었다는 거? 개경파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이러한 묘청과 김부식,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었던 묘청과 그런대로 이거를 반대했었던 김부식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묘청이 뭐라 그랬어? 야, 서경의 땅은 명당이다. 해서 여기를 옮기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대. 자, 그래서 금나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금은 스스로 항복할 거고, 뭐, 기타 주변에 있었던 36나라가 모두 우리의 신하가 될 거래.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고, 황제를 칭하자. 그러면서 금을 정벌하자는 걸 주장한 게 바로 묘청이고, 반대로 이에 대항했었던 김부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서경에 궁궐 짓고 있는 거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기란 땅이면 그러겠냐? 당연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서경이 길지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당장 중단하고 개경에서 기존의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게 바로 김부식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묘청파와 김부식파의 대립되는 주장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무신정권의 성립 전에 있었던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하나가 이자겸의 난이었고 하나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아봤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흔들리게 되는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 그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